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소림사 사건의 주인공 스융신 주지는 올해 63세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드러난 소림사 주지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1999년 만 34세의 나이로 소림사 주지에 임명된 그는 2000년대 들어 소림사를 배경으로 영화뿐 아니라 각종 상표 등록을 통해서 2019년 기준으로 1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연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 소수에게 권력과 돈이 몰리게 되면서 부패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소림사 주지도 그런 예입니다. 최근 중국 소림사 주지가 재산을 빼돌리고 여러 여성 사이에 자식까지 낳았다고 해서 논란이 됐지요. 이 뉴스를 접하면서 저도 모르게 결국이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소림사 주지의 비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몇몇 계기를 통해서 접한 중국 불교의 모습이 왠지 위태롭게 느껴졌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넘어선 과도한 상업화, 관료화, 대형화 등의 모습에서 느껴지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몇 가지 장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업화인데요. 지난 2007년에 방문했던 중국 소림사의 풍경은 정말 특이했습니다. 저도 어릴 땐 이소룡이나 성룡 등 쿵푸 영화, 당시엔 중국 영화 혹은 홍콩 영화라고 했죠. 그런 쿵푸 영화에 열광했었습니다. 그때 제 또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소림사 이퀄 쿵푸로 알 정도였죠. 그렇지만 막상 찾아간 현장이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절 입구 멀리서부터 요란한 기합 소리가 들리고 수십 수백 명의 어린이들이 구령에 맞춰서 똑같은 쿵푸 동작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영화팬이나 쿵푸팬에게 소림사는 쿵푸의 사찰이지만 불교 사상사적인 면에서 본다면 소림사는 중국 선종의 종가 같은 곳입니다.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이란 말이 있죠. 서쪽, 즉 인도의 선승 달마가 처음으로 중국의 선불교를 전하면서 머문 곳이 바로 소림사입니다. 2007년 당시 제가 소림사를 찾은 것도 중국 선종사찰 순례의 일환이었습니다. 당시 조계종 주최로 한국 선승들 사이에 신망이 높던 고우 스님을 모시고 일간지 종교 담당 기자들이 중국의 선종사찰을 순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소림사에 달마는 없고 쿵푸만 보였던 것이죠. 달마가 9년 면벽했던 동굴 달마굴은 소림사 뒤의 숭산 높은 바위 절벽 가운데 있었습니다. 소림사를 방문한 사람 수에 비해 달마 굴까지 올라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더군요. 달마 대사가 쿵푸에 들러리를 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몇 차례 중국 불교를 접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었습니다. 중국 사찰들은 우리 기준으로 보면 수행 공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기복의 무대 혹은 불교 테마파크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대형화의 대표적인 예로 시안의 법문사라는 사찰이 있는데요. 원래 당나라 때 부처님의 손가락살이, 불지살이라고 합니다. 손가락살이를 봉안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1981년에 폭풍과 홍수로 큰 탑이 두 쪽으로 갈라지면서 그 아래 지하에 봉안되어 있던 불지사리가 발굴돼 유명해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설이 깃든 사찰을 새로 지은 대형 건물들로 도배를 했습니다. 2018년 찾았던 법문사는 우선 일반적인 사찰과는 스케일과 컨셉트 자체가 달랐습니다. 불지사리를 새로 봉안한 탑은 에펠탑처럼 우뚝 솟아 있는데 높이가 148m입니다. 에펠탑은 324m이고요. 황금색으로 칠해진 이 탑은 고속도로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올 때부터 멀리서 꼭대기가 보일 정도입니다. 절 입구에서 이 탑, 이 조형물까지는 1230m, 중앙의 도로 폭은 108m였습니다. 전동 카트를 타고도 탑까지 4, 5분이 걸리더군요. 서울 광화문 광장의 길이가 557m, 폭이 34m라고 하니 그 스케일이 짐작이 되시지요. 불지사리는 이 조형물 지하 6m에 봉안되어 있고요. 중앙통로를 지나서 한쪽 편에 옛날 탑과 절이 있기는 하지만 방문객 눈에는 우선 저 웅장한 건물과 조형물들만 들어왔습니다. 전통사찰이라는 느낌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법문사는 대부분 건물을 신축해서 그렇다고 쳐도 앞서 말씀드린 소림사를 비롯해서 전통사찰들 역시 새로 짓는 부속 건물들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인상적인 것은 건물이 새 것이든 오래된 것이든 관계없이 어떤 사찰을 가더라도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방문객들이 불 붙인 향에서 나는 연기입니다. 우리도 사찰에 가면 불자들이 향을 사르곤 합니다. 그러나 중국은 차원이 다르더군요. 우리는 향을 한두 개비를 사르지만 중국 사람들은
양손으로 쥐어도 가득할 정도의 향 묶음에 통째로 불을 붙이고는 위아래로 흔들면서 기도하더군요. 향로의 크기도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갈 정도로 컸습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중국의 불자들은 주로 재산 관련된 복을 빈다고 하지요. 물론 사찰 곳곳엔 대형 불전함도 놓여 있었고요. 그렇다면 이들 사찰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솔직히 스님이라기보다는 경영자 혹은 공무원처럼 보였습니다. 이 공간을 잘 경영하는 것이 유능함의 척도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원래 사찰에는 수행승인 2판 그리고 행정승인 4판으로 소임이 나뉘곤 합니다. 합쳐서 2판 4판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4판승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중국의 4판승은 그 스케일이 대단했습니다. 따라서 돈과 권력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밖에 없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였던 것이죠. 중국에서는 사찰 주지를 대개 방장이라고 부르더군요. 우리 불교의 경우에는 주지와 방장은 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경우 방장은 강원, 선원, 유론, 연불원 등을 갖춘 대수도원, 즉 총림의 최고 어른입니다. 그래서 방장은 그 사찰의 수행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주지는 행정을 담당하는 보직이고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방장이 행정 책임자이더군요. 그런데 사찰은 천년 고찰이었지만 방장들은 대개 5, 60대였고 더 젊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방장이 되려면 최소 70대 이상의 오랜 수행 이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벌어진 소림사 사건의 주인공 스융신 주지는 올해 63세입니다. 사건이 불거진 후 드러난 소림사 주지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1999년 만 34세의 나이로 소림사 주지에 임명된 그는 2000년대 들어 소림사를 배경으로 영화뿐 아니라 각종 상표 등록을 통해서 2019년 기준으로 12억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이라고 하네요. 연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회의원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도 4차례 지냈고요. 소림사를 방문한 세계적 명사들을 만난 것은 물론이고 올해 초에는 교황청을 방문해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까지 만났다고 합니다. 약관의 나이에 그 유명한 소림사 주지가 되고 26년 동안 장기 집권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거기엔 중국의 불교 육성 정책이 깔려 있습니다. 줄을 잇는 대규모 불사와 매년 10,000명씩 배출된다는 승려, 불자 1억 명. 외형적으로 중국 불교는 급성장했습니다. 대형 불사에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정부 예산까지 지원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불교 육성에 앞장서는 한편 대외적으로도 불교 종주국을 자처하려고 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중국은 3년마다 전 세계 불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세계 불교 포럼이라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세계 불교의 중심으로 부상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었습니다. 중국은 개신교나 가톨릭, 이슬람에 대해서는 이런 자유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왜 불교만 우대할까요? 국내 종교계에서는 2000년 넘게 중국화된 불교를 우선적으로 육성해 다른 종교를 견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중국을 방문해서 공산당 고위 인사를 만났던 한 스님은 당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교 인구가 1억 명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불교를 육성할 것이다. 어떤 중국 관리는 종교는 국가 경제사회 발전에 무엇을 기여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관리는 한국의 개신교 목사들 앞에서 중국 개신교는 불교를 본받아야 한다고까지 훈계조로 말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중국이 왕조 시대부터 가지고 있던 오래된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종교라도 통제권은 중국, 왕조 시대에는 황제, 지금은 공산당이죠. 중국이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나 가톨릭, 이슬람은 외부 세력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반해 불교는 중국의 통제가 상대적으로 쉽지요. 중국은 종교정책에 관해서 외국인의 신앙 자유는 존중한다. 그러나 외국인의 중국 내 포교 활동은 금지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지요. 불교는 외국인이 와서 포교할 필요도 없고 통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국이 불교를 집중적으로 육성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불교는 한동안 전통 단절이 있었습니다. 문화 대혁명을 거치면서 전통 문화가 대부분 단절돼 한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요. 중국 불교 역시 마찬가지였답니다. 그래서 1990년대 이후로 불교를 육성하려고 할 때 인력이 부족했고 소수 엘리트들에게 권력이 집중됐습니다. 1990년대 당시에 30대, 즉 60년대 중반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이었죠. 문제는 이들 소수에게 권력과 돈이 몰리게 되면서
부패하게 됐다는 점이죠. 이번에 문제가 된 소림사 주지도 그런 예입니다. 소림사 주지만큼 대중적으로 유명하지는 않지만 7년 전에도 중국 불교계 거물이 실각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불교협회 회장을 지낸 학성이라는 사람입니다. 2018년 당시 중국 불교협회와 조계종의 승려 교육 교류 때 중국에서 학성 회장을 본 적이 있습니다. 1966년생으로 당시 만 52세의 젊은 분이 중국 불교 전체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중국 불학회 회장과 베이징 용천사, 시안의 법문사 등 전국의 주요 사찰 3곳의 주지를 동시에 맡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대형 사찰들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제가 만나고 온 지 불과 몇 개월 후에 부패 및 성폭행 혐의를 받고 모든 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이번에 소림사에서 쫓겨난 주지와 혐의가 똑같습니다. 부패, 성추문은 그만큼 승려에게는 치명적이죠. 그런데 이번 소림사 사건엔 좀 묘한 구석도 있습니다. 소림사 주지는 이미 10년 전인 2015년에도 똑같은 부패와 성추문으로 내부 고발을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덮었다가 이번에는 똑같은 혐의로 승적을 박탈하고 완전히 몰락한 것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음모론이 중국에서도 제기되는 모양입니다. 중국 당국이 불교계의 세대 교체 혹은 인적 쇄신을 거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때 중국 불교계를 대표하던 소림사 주지의 몰락을 보면서 든 생각입니다.